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주호영 국회 부회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대구 북구을 출신 국민의힘 김승수입니다. 예, 총리님 좀 나와주시죠. 예, 총리 많은 국무위원들께서 총리께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다는데 알고 계십니까? 이해하십니까? 글쎄요. 말씀 주십시오. 그 청문회 당시에 사실 총리께서 여러 가지 결격 사유가 지적됐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으로 총리에 임명이 됐습니다. 덕분에 많은 국무위원들이 청문회를 통과할 수 있었다고 감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과거 문재인 정부는 7대 인사 검증이라고 지켜지지는 않았습니다만 있었죠. 그런데 이재명 정부는 이제 총리께서 아마 국무위원들 청문회 인사 검증의 준거 기준이 된 것 같습니다. 덕분에 무려 정가 22범이라는 전무후무한 역대 최악의 전과자 국무회의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리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최교진 교육부 장관입니다. 방북 17회에 음주운전에 제자 뺨까지 때는 이런 사람이 교육부 장관이 된다는 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음주운전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87인데 어느 정도 마셔야 저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저 방북 17회로 되어 있는 중에 혹시 대한민국의 법을 어기고 그것이 문제가 된 케이스가 있습니까? 제가 좀 질문에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음주운전 저 정도 혈중 알코올 농도 되려면 술을 몇 병이나 마셔야 되는 겁니까? 아니 제가 제 문제를 앞에 PPT 띄우실 때는 제가 여쭤보지 않지 않았습니까? 근데 제가 답변을 드리려면은 지금 띄우신 PPT의 내용 중에 실제로 의미 있게 답변할 내용이 무엇인가를 좀 저 나름대로도 걸러야 될 것 같아서 제 앞에 있었던 부분은 논란 하면서 별 내용이 없는 부분을 쭉 쓰신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쭉 하셨기 때문에 음주운전을 여쭤보셔서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을 그냥 의미 없는 문답으로 해야 될지 아니면 조금 더 정성스럽게 해야 될지 저도 판단을 해야 해서 그래서 여쭤본 것입니다. 지금 최교진 장관 제기하신 내용 중에 저기에만 보면 방북 17회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저것이 어떤 내용인지 제가 잘 몰라서 한번 여쭤본 것입니다. 승인을 받고 갔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이 북한하고 특별한 관련이 없는 직에 있는 분이 17회나 갔다 왔다는 것이 일반 국민들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정도의 그런 이 결격 사유를 가진 사람이 교육부 부총리가 됐을 것 같으면은 정말 그 조국 전 대표 억울할 것 같습니다. 지금 정부가 됐으면 충분히 법무장관이 되지 않았겠는가 싶습니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없는 예를 들어 북한을 왔다 갔다 했다 하는 것을 가지고 그것을 그냥 방북 17회 이렇게 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프레임을 갖고 말씀을 주시면 저것을 보는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달리 질문을 외교안보에 맞게 질문해 주시면 지금 외교안보 질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법적인 근거에 맞게 북한을 17번 어떤 내용인지도 모르겠는데 가령 금강산 관광 같은 것이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겠는데 그것을 가지고 외교안보와 관련된 질문이다라고 이렇게 주시면 참 답변하기가 저도 어렵지 않겠습니까? 들어보십시오. 지금 이재명 정부 들어서 동맹이 약화되고 안보가 무너지고 있다고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안보 리스크 중에 저는 가장 큰 리스크가 인사 리스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번 청문회 때 북한이 지금 우리나라에 대고 핵탄두하고 미사일을 겨누고 있는데 북한을 이렇게 위협하는 북한에 대해서 주적이라고도 이야기 못하는 그런 국민 후보자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이게 안보 리스크라는 겁니다. 특히 최교진 장관 같은 경우에는
도대체 17회나 북한을 방문한 것 자체가 국민으로 봤을 때 납득이 안 된다는 거고요. 또 한 사람이 있어요. 김영훈 노동부 장관 4번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좀 경악스러운 것은 2번을 민노총 간첩단 그리고 그 창원 간첩단 그분들하고 동일한 시기에 북한을 방문했던 것입니다. 이걸 보면은 이분들은 국무위원 자리에 있으실 분들이 아니고 이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받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만은 제가 의원님의 문제 제기와 질문을 쭉 들으면서 심지어 정동영 장관을 방북 2회로 해서 저기에 포함시키면서 전체적으로 국무위원들의 어떤 무슨 사상 이런 것을 문제 삼으시는 것을 제가 들으면서 지난 정권이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서 안보의 기본을 무너뜨린 것에 대한 사실은 그 위에서 우리가 지금 새로운 상황을 헤쳐나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과 근데 별개로 제가 다른 국무위원들을 다 별개가 문제 아니라 삼지는 않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되는 것을 최교진 장관 가지고 또 김영훈 이렇게까지 장관에 질문을 대해서는 하시면 이 문제를 지혜에도 제기해야 기본이 되는 거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겠습니까? 지금 저것을 질이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솔직히. 이분들이 국무위원 아닙니까? 그리고 국무회의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가장 중요한 국가 기밀이 논의될 수도 있는 그런 자리가 국무회의 자리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자주 북한을 들락날락하고 심지어는 간첩으로 이미 재판에서 지금 실형이 확정된 사람들하고도 북한을 같이 갔다 온 사람들 이런 분들이 국무위원으로 활동하는 것 자체가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이게 좀 염려가 된다는 그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의원님 주신 지적은 그 자체로 사실은 비유를 한다면 어떠한 이유로건 합법적인 이유로 개성공단이건 또는 금강산 관광이건 또는 남북의 평화적 교류이건 합법적인 이유로 북한에 갔다 왔던 모든 국민들을 사실은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묻는 것과 똑같고 합법적인 이유로 갔다 오신 분들 처음에 하는 게 아닙니다. 이러저러한 이유로 정권에 반대한 모든 세력을 반국가 세력이라고 보아서 쿠데타를 일으켰던 그 논리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전혀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는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요. 자, 또 넘어가겠습니다. 7월 32일 한미 간섭협상 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같이 정부와 민주당은 아전 인수로 자화자찬했습니다. 대통령이 주요국들과 동등 우월한 조건이라고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는데 이 부분에 동의하십니까? 죄송하지만 한 번 더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너무 짧게 띄워주셔서. 한미 협상 결과 7월 30일 날 그 결과에 대해서 자화자찬이 여러 가지로 늘어졌었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주요국들과 동등하고 우월한 조건이다 뭐 이렇게 썼는데 동의하시느냐 물었습니다. 그 당시 시점에서 큰 틀에 정해진 것에 대한 말씀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드러난 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GDP 대비하거나 인구 대비했을 때 인근 일본하고도 말할 것도 없고 이유하고 비교해봐서 우리가 굉장히 많은 덤터기를 쓴 그런 협상 결과 아닙니까? 이걸 가지고 우월한 조건에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의원님께서 현재 디테일과 관련된 협상이 마무리 안 된 것은 아실 거고요. 예를 들어 일본과만 놓고 비교할 때 큰 틀에 있어서는 일본의 GDP 또 우리의 GDP 상황을 놓고 볼 때 예를 들어 마스가 프로젝트에 들어있는 1,500억 불 이런 부분들을 제외한다면 일정하게 동등한 조건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그 3,500억 투자 조건에 대해 가지고도 그때 미국 측 발표, 우리 측 발표가 달랐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미국 측 발표를 지금 고집하고 있고 거기에 우리가 지금 합의를 못 해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의 잘 됐다고 얘기했던 거 아닙니까? 자, 8월 25일 날 그래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하고 실무회담했습니다. 그때 총리께서도 결과에 대해서 한 말씀 거두셨는데 한미 정상들 즐겁게 웃고 끝났으면 성공한 회담이다. 지금도 이 말씀 그대로 지금 하실 수 있습니까? 대통령 간의 정상 간의 관계가 결정적으로 가장 중요하다 정상회담에서 라는 점에 비추어 본다면
그 점에 관해서는 저는 여전히 대단히 성공적인 회담이었다 이렇게 이때 지금 트럼프 대통령 직접 만나러 뭐 하러 가셨습니까? 지금 7월 30일 날 협정 맺은 것들 중 우리한테 불리하거나 좀 부담이 강한 게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양보를 받아내거나 아니면은 또 다른 그 부담을 줄이거나 뭐 이런 거 하러 실무 협상하러 가신 거 아닙니까? 그 협상이 지금도 진행 중인 것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결과물을 하나도 내놓지 못했지 않습니까? 결과물이 지금 나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자, 그때 대통령실 대변인이 합의문이 굳이 필요 없을 정도로 서로 이야기가 잘 되는 회담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런데 지금 현재 결과가 어떻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조차 우리나라에 이익이 안 되면 사인 왜 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때 대변인 말이 맞는 겁니까? 지금 대통령 말이 맞는 겁니까? 왜 두 사람 이야기가 틀립니까? 네, 큰 틀에서의 틀은 그때 정해졌고 구체적인 디테일에 대해서는 여전히 치열한 국익. 그렇게 이야기가 잘 됐으면은 왜 지금까지 질질 끌고 있습니까? 이게 대변인이 대통령실 대변인이 국민을 대놓고 국민한테 대놓고 지금 거짓말한 거 아닙니까? 어디가 거짓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잘 됐다고 얘기한 것이 합의문이 필요 없을 정도로 잘 됐다고 얘기한 것이 지금 거짓말 아닙니까? 자, 그리고요. 지금 우리가 3,500불도 모자라 가지고 이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가지고 실무 협상할 때 기업들이 1,100달러 추가적으로 직접 투자 이렇게 또 한다고 더 오히려 우리가 더 덤태기를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돌아온 게 뭡니까? 이렇게 1,500 더 추가적으로 투자하겠다 해놓고 나서 좀 조지아주 그 사태가 벌어진 거 아닙니까? 간슬개를 다 퍼줬다는 말도 팩트에는 맞지 않는 것 같고요. 뒤통수를 맞았다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만약에 실제로 무언가 상호 도의에 맞지 않는 행위가 있었다 하면 그것은 그에 대해서 비판을 하시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갑자기 그에 대해서 지금 우리 정부에 대해서 비판하실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초보적인 외교 역량과 안이한 대응은 조지아주 사태에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자, 우리 국민이 지금 9월 4일 날 317명이 구금되었습니다. 이게 지금 아주 심각한 사태입니까? 아닙니까? 심각한 사태입니다. 9월 4일 구금됐는데 총리께서는 보고 언제 받았습니까? 바로 그 상황 직후에 들었습니다. 그러면 총리께서 외교부 또 산업부 이런 관계 장관들하고 회의하셨습니까? 저 상황은 벌어지자마자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해서 회의가 진행됐고 제가 그 상황을 알고 있었습니다. 대통령실을 중심으로입니까? 대통령 주재입니까?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 안 보입니다. 대통령은 알고 계셨습니다. 알고는 계셨겠죠. 대통령은 9월 4일 구금이 됐는데 그리고 이미 그에 대해서 9월 4일 구금이 전력을 됐는데 다해서 대책을 세워라라는 지시가 나왔다는 것이 이미 대변인을 통해서 나와 있었습니다. 이렇게 심각하고 중대한 사항 쇠사슬도 묶이고 수갑을 채워가지고 구치소에 지옥 같은 생활을 보내고 있는데 대통령의 응급은 이틀이나 지난 9월 6일 그것도 직접 이게 메시지를 낸 것도 아니고 외교부 장관을 통해서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어디를 찾아봐도 대통령 주재로 관계 장관들 회의했다는 것도 없습니다. 총리님도 하나도 등장을 안 하고 있습니다. 왜 숨었습니까? 어디 대통령 이때 외국 갔습니까? 의원님, 예. 저 직후에 장관들이 다 움직이고 현지에서 대책본부가 꾸려지고 실제로 바로 이후에 여러 가지 협의가 진행된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주무장관, 대통령- 외교부 장관 현지에 갔습니까? 언제 갔습니까? 그 구체적인 날짜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9월 6일 날 앞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은 대사도 없는 주민 대사관, 총영사도 없는 아틀랜타 총영사에 다 맡겨놓고 장관은 9월 8일이 돼서야 워싱턴으로 갔습니다. 외교부 장관은 이때까지도 대통령은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대통령이 뭐 하셨는지 이렇게 봤더니 9월 5일 날 전통시장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9월 6일 날은 이렇게 영화 보러 가가지고 영부인하고 영화 보러 가서 이렇게 판대수하면서 웃고 있습니다. 317명이라는 많은 한국인이 구금돼가지고 지옥 같은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웃음이 나오고 영화 보러 갈 그런 정신이 듭니까? 이게 국민을 사랑하는 대통령입니까?
국민의 안전을 걱정하는 대통령입니까? 이렇게 하시면 총리께서 확실히 건의를 하셔야죠. 이게 심각한 상황이니까 빨리 조치를 하시라. 대통령 전용기를 통해서 장관들 보내서라도 빨리 해결 좀 시켜야 된다. 이런 건의 하셨습니까? 의원님, 죄송하지만 제가 이런 말씀까지 드리고 싶지는 않은데 이 상황에서 대통령이 사실상 여러 가지 지휘를 다 하고 있는 것이 명백히 드러나 있는 상황에서 지금 저런 제가 참 뭐라고 답을 해야 될지 좀 사실 제가 지금 진행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는 초반부에 제기하셨던 그 여러 가지 국무위원들에 관련한 것과 유사한 수준, 제가 수준이라는 표현을 써서 참 죄송합니다만은 그래서 사실은 솔직하게 답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아니 대통령이 다 지휘해서 진행되고 있는 걸 모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대통령께서 이게 전면에 나서서 지시를 하실 그리고 하시도 외교부 장관이 않았죠. 그건 움직이지 아주 그냥 않으면 사소한 어떻게 사건입니까? 현지에서 애틀란타 총영사관에 주미 총영사가 파견돼서 대책본부를 꾸렸겠습니까? 국내에서는 이거보다 훨씬 적은 사건을 대통령이 직접 따라 내려가가지고 여러 가지 좀 쇼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앞에 안 나서느냐 그거 아닙니까? 트럼프 대통령하고 오해를 풀었고 그렇게 스마트하게 칭찬을 받았으면은 직접 전화 통화도 하셔가지고 이 부분에서 강력하게 항의하고 빨리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를 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의원님, 대통령께서 저 사건 직후에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총력을 다하라는 지시를 내리고 그에 따라서 정부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하는 것이 이미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 정도를 보시고 그냥 말씀을 하시면 되시지. 지금 제가 좀 답변드리기가 참 그렇습니다. 지금 한미 간세 협상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현안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 협상에 조금이라도 좀 지장이 될 만한 이런 것들은 자제하는 게 맞죠. 네, 말씀 주십시오. 지금 순복음교회 또 김양환 목사 압수수색, 오산기지 압수수색 그리고 중국 특사 파견 이런 것들이 중요한 협상을 앞두고 다 벌어집니다. 관계가 없다고 강변하시는데 정말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중국 특사도 파견하면 안 됩니까? 누가 안 된다 그랬습니까? 꼭 이 시기에 그렇게 파견해서 자극을 줄 필요가 있었느냐 그 말씀입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에 주변 국가를 포함한 많은 나라의 특사를 파견했습니다. 자, 그런 것까지를 포함해서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러저러한 것들을 다 절제해야 한다라는 전제하에 주시는 질문도 참 이해가 어렵습니다. 김일웅 씨가 총리님 친형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우리 그 간세 협상 7월 30일 바로 직전에 이런 페이스북 글을 올렸습니다. 트럼프의 미국은 양키 제국주의의 끝판, 한미 동맹은 제국주의 아가리에 우리를 넣는 것 이런 의견에 지금 동의하십니까? 대한민국의 가족이나 형제들이 서로 다른 여러 가지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 견해에 사실은 총리님께서 동의하시느냐고요. 제가 그렇게 지금 설명드리는 것으로 이미 누차 말씀드렸기 때문에 가족의 견해를 가지고 나와서 이렇게 질문하시는 것 자체가 좀 아니 저런 견해는 가족 있다 하더라도 꼭 이 시기에 이런 거를 올리도록 했어야 되는 거죠. 이 말입니다. 제가 그렇게 올리도록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자기 가장 가까운 가족조차도 이해시키고 설득을 못 시키는데 어떻게 총리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굳이 답을 드릴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다른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대구 K2 공항 이전 사업 알고 계시죠? 네. K2 공항이 군사공항이고 암호공항 맞죠?
이런 군사공항, 안보공항 이전하는 것은 국가 책무 아닙니까? 큰 틀에 있어서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떠한 재정 방식으로 하느냐, 그것은 또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비용과 책임을 지자체에 다 떠넘기는 것은 다른 지역과 비교해도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가덕도 민간공항인데 다 전액 국비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광주 군공항 이전은 TF까지 지금 구성해서 논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구공항도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논의를. 많은 문제 제기가 있는 것을 알고 있고요. 그 문제 제기까지를 다 포함해서 참고하겠습니다. 이 국가 군공항이자 안보공항이고 지금 많은 대구 시민들 피해를 입고 있는 만큼 이 국가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네, 잘 알았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은 한마디로 자아도취에 빠진 백일몽 회견이었습니다. 실상은 대한민국의 퍼펙트 스톰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경제는 관세 폭탄에 노란 봉투법 등으로 기업을 옥죄고 있고 끝없는 선심성 부족이라 재정 적자와 국가 부채는 눈덩이처럼 폭증하고 있습니다. 미국을 천조국이라 합니다만 우리나라가 천조국이 되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불과 100일 만에 대미 투자 약속 700조 원, 전 국민 현금 살포 등으로 인한 1,000조 원에 가까운 새로운 부담을 미래 청년 세대에 떠넘겼습니다.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할 적자성 채무도 내년이면 1,000조 원을 돌파합니다. 재정 파탄으로 최근 폭동 사태에 빠진 프랑스가 남의 일 같지 않습니다. 국회는 민주당의 일당 독재로 의회 민주주의가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거기에 더해 검찰청 해체와 대법원장을 겁박하고 내란 재판부를 설치한다고 하면서 사법부까지 장악해 상권 분립을 무너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요즘 인기 드라마 폭군의 셰프 소재가 되고 있는 연산군은 사원부가 장록수 등의 비리를 감찰하니까 되려 감찰관을 대거 처벌하고 사원부를 폐지했습니다. 그 결과는 불과 1년 10개월 뒤에 본인의 축출로 돌아왔습니다. 내란 재판부는 인민재판부입니다. 내란 재판부 설치를 포괄적으로 강행하고 사법부 파기까지 자행할 경우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위에 곁달에 있는 더불어 곁달당 나홀로 독재당의 오명을 뒤집어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